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사연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장한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군의 명예에 칼날이 되어 박혔는지,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처절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 수도군단 제백 수송대대 차고지. 디젤 유증기와 희미한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군부대의 아침을 상징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차고지 안에는 녹색 위장 도색을 한 군용 트럭들이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K511 일명 두돈반이라 불리는 육중한 트럭들 사이로 이제 갓 24을 넘긴 윤서와 하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그녀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점검표가 들려 있었다. 타이어 공기압 이상 무. 엔진 오일 누유 흔적 없음. 냉각수 레벨 정상.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능숙하게 차량 하부를 살피고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보며 장력을 확인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운전병 보직에 대해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싶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에 배차된 차량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녀만의 자존심이었다. 그때 차고지 입구에서부터 묵직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서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가 이내 억지로 펴졌다. 충성. 박기범 상사님 출근하셨습니까? 서아는 자세를 바로 하고 꼿꼿하게 경례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이 부대의 배차 담당관인 박기범 상사였다. 40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심술과 권태가 뒤섞여 있었고 유난히 튀어나온 광대뼈는 그의 인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박 상사는 서아의 경례를 건성으로 받아넘기며 그녀가 점검하던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매를 찾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트럭을 훑었다. 아침부터 윤하는 윤하사 그렇게 낑낑댄다고 차가 알아주나? 비아냥거림이 담긴 목소리.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령부 본청으로 가는 배차 윤하사한테 줬는데. 준비는 다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점검 거의 마쳤고 운행일지 작성하면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사령부 가는 길이면 높은 분들 많이 볼 텐데. 꼴이 그게 뭐야? 얼굴에 기름이나 묻히고. 여군이 좀 단정해야지. 박 상사는 혀를 차며 서아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에 담긴 불쾌한 감각에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군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는 그의 말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돈하겠습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고. 근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박 상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네. 서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운전하려면 페달 밟고 기어 바꾸고 계속 다리를 움직여야 하잖아. 바지 입으면 그 사타구니 쪽이 좀 불편하지 않나? 차라리 전투복 치마 같은 거 입고 운전하면 아랫도리도 자유롭고 통풍도 잘 되고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짓거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상사와 하사라는 계급장이 목을 짓눌렀다. 이곳은 사회가 아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아가 간신히 뱉어낸 대답이었다. 그 순간 박 상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포악하게 변했다. 뭐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차고지를 울렸다. 지금 하사가 상사한테 토다는 거냐?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대 분위기 좀 편하게 해보려고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박 상사는 금방이라도 손을 들어 올릴 것처럼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유명했다. 윤서하사. 여군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선임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지? 운전병?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야. 얌전히 행정이나 볼 것이지 운전대 잡고 나대 씨발. 대답 안 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 선임이 말 걸면 웃으면서 대답하고 시키는 건 군소리 없이 하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싹 말랐다. 서한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박 상사는 쯧하고 혀를 차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돌아 배차실로 걸어갔다. 혼자 남은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골라야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들고 있던 점검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그가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군대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서아의 정신은 갉아먹히고 있었다. 운행 준비를 마친 서아가 배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 상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충성. 사령부 본청 운행 출발 보고 드립니다. 운행일지 저기다 놓고 가.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아가 운행일지를 결제판에 올려놓는 순간 박 상사가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 맞다. 윤하사. 네, 상사님. 오늘 사령부 의전 행사 때문에 본청 앞에 높으신 분들 많이 올 거야. 운전 똑바로 해. 괜히 얼쩡거리다가 사고 내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PX 들러서 내 담배 한 보루랑 커피 믹스 큰 거 한 통 사와. 내 돈으로.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박 상사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잠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생각할수록 웃기네. 여자가 두 돈반 핸들 잡고 있는 그림. 영 어색하단 말이야. 차라리 조수석에 앉아서 커피나 타주는 게 딱 어울리는데. 안 그래? 대답. 박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표정 보니까 내 말이 기분 나빠 죽겠다는 표정이구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덩치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윤하사. 내가 왜 너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넌 하사고 난 상사니까. 넌 여자고 난 남자니까. 그리고 여긴 군대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긴 남초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겠냐? 박 상사의 얼굴이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육중한 군용 트럭의 핸들을 잡은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배차실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힌 듯 아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군인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멋진 모습에 반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너무도 달랐다.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때로는 특혜의 상징처럼, 때로는 차별의 낙인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며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충성이라는 구호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국가를 위한 충성인가? 아니면 박 상사 같은 부조리한 상급자를 위한 맹목적인 복종인가? 목적지인 본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서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 상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복귀 운행은 더욱 끔찍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시야가 흐려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긴장한 채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상사였다. 운전 중이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는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신호 대기 중에 전화를 받았다. 예, 박기범 상사님. 윤서아 하사입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지금 폭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비 온다고 운전 못해? 그러게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냐고 내가 말했지. 당장 부대로 튀어올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일방적인 폭언이 쏟아졌다. 서아는 대꾸할 힘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쭉 빠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속처럼 그녀의 군 생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흠뻑 젖은 채로 부대에 복귀한 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상사의 싸늘한 분노였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아를 세워두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복귀 시간이 몇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비 좀 온다고 거북이 운전했어? 죄송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야간 근무 교대할 배차가 꼬였잖아. 책임질 거야? 분명 PX 심부름 같은 사적 지시 때문에 늦어진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서아에게 돌렸다. 주변의 동료 간부들은 못 본 척 서류에 코를 박거나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감. 서아는 거대한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고함은 셔츠 단추가 풀어져 속옷이 살짝 보인다는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서아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흐느낌은 어느새 통곡으로 변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무언가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부대 내에 신고를 해봤자 여군이 유난 떤다는 소리나 듣고 결국 묵살될 것이 뻔했다. 오히려 보복만 당할 것이다. 박 상사의 얼굴과 그가 뱉었던 말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곧이어 차분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애써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오빠 나 더는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나 어떡해 오빠. 서아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토해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오빠이자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대장 윤태준 중령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를 사기는 시간이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야간 당직 사관의 경례와 함께 지휘 통제실의 문이 열렸다. 방금 막 퇴근하려던 윤태준 중령이 굳은 얼굴로 다시 들어서자 통제실에 팽팽하던 공기가 더욱 날카롭게 조여졌다. 그의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알던 부하들은 지휘관의 싸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윤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상황판에는 군단 책임 지역의 야간 경계 현황과 주요 부대 위치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제백 수송대대. 동생이 있는 곳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다. 하나뿐인 피부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대신 돌봐왔던 여동생이었다. 그 강인하고 씩씩하던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수송대대로 달려가 동생을 괴롭힌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오빠이기 이전에 군단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이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동생에게 더 큰 상처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 사적 감정으로 군율을 어긴 지휘관이라는 오명은 진실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분노를 억누르며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당직사관. 네, 중령님. 내일 아침 08시 정각 수사과장과 성범죄 수사대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전달해. 긴급 현안 회의.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개인 휴대폰을 들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군사경찰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내일 아침 바로 의무대를 가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증 등의 소견을 받아도.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기록해.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새끼가 했던 말과 행동,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셋째, 절대 그놈과 단둘이 마주치지 마. 무슨 일 있어도. 넷째, 다 작성하면 나한테 먼저 보내. 내가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알려줄게. 오빠 믿고 조금만 버텨. 알았지? 문자를 보낸 그는 지휘 통제실 한편에 마련된 자신의 간이 침대로 향했다. 오늘 밤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니,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철로 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밤새 뜬 눈으로 울다 지쳐 잠들었던 서아는 오빠의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전히 마음은 지옥 같았지만 문자에 담긴 단호하고 체계적인 지시는 그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군법의 전문가인 오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아는 출근 준비도 미룬 채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처음 부임했던 날부터 사소한 비아냥거림, 회식 자리에서의 불쾌한 농담, 운전 실력을 트집 잡아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줬던 일치마 발언, 사적인 심부름, 폭언이 담긴 통화까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자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펜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작성을 마친 서아는 먼저 의무대로 향했다. 군의관은 핏발선 눈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녀에게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진단서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어 오빠에게 전송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 이제 군단 본부 군사경찰대 민원실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오늘 내가 보낸 문자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넌 개인의 판단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 거야. 알겠지? 오빠의 의도를 깨달은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것은 오빠가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철저하게 피해자인 윤서와 하사 개인의 고소 사건으로 만들어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개입할 수 없도록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서아는 비장한 각오로 군단 본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충성. 수사과장인 김진표 소령과 성범죄 수사대장 한미진 대위가 윤태준 중령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윤 중령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앉아. 회의는 서론 없이 시작되었다. 오늘부로 제백 수송대대 소속 박기범 상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혐의는 직권 남용, 모욕, 성희롱. 피해자는 같은 부대 윤서아 하사. 잠시 후 윤 하사가 우리 부대 민원실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미진 대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휘관이 내사를 지시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까지 접수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성과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김소령.
네, 중령님. 자네는 오늘부로 수사팀을 꾸려. 나와 한 대위를 제외하고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수사관들로만. 수사팀의 모든 활동은 나에게 직보하도록.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대위. 네, 중령님. 자네가 피해자 조사를 전담해. 피해자는 지금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일 거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모든 조사는 군단 본부 내에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알겠습니다. 윤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박기범 상사. 과거 복무기록 조회해봐.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평판은 어땠는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수송대대 병사와 간부들 중에 분명히 목격자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뱀을 잡으려면 조용히 풀숲을 헤쳐야 하는 법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번 사건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을 테니 자네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만 보고 수사하도록. 의상, 충성. 김소령과 한 대위가 경례와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윤태준 중령은 다시 혼자가 되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소속이라는 표식이 선명한 레토나 차량 한 대가 백수송대대 위병소를 조용히 통과했다. 대대 본부 앞에 차를 세운 것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 한 명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조용했던 부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군사경찰은 웬일이지? 누가 사고 쳤나 봐. 병사들과 간부들이 수군거렸다. 김소령은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군사경찰 소령의 방문에 수송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성. 군사경찰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입니다. 협조 요청차 방문했습니다. 아, 예. 충성.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김소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귀 부대 소속 인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니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을 조용히 지정된 장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대장은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무슨 큰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우선 배차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과 최근 한 개월 이내 윤서와 하사와 함께 운행을 나갔던 인원들 명단을 요청합니다. 윤서와 하사의 이름이 나오자 대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제야 그는 군사경찰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미진 대위는 군단 본부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윤서와 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늑하게 꾸며진 상담실은 군부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윤하사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해도 됩니다. 한 대위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밤새 작성했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 대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에 막혔던 속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을 느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지목된 병사들과 간부들은 한 명씩 군단 본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은 박기범 상사가 두려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표 소령은 특히 배차실 행정병이었던 김민준 일병을 주목했다. 그는 유독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김일병. 군사경찰의 수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 상사가 윤서와 하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자네는 그저 참고인일 뿐이야. 우리가 자네에게 불이익을 줄 일은 없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네를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고. 김소령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 김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박 상사님께서 윤 하사님께 유독 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간부님들 안 계실 때 욕도 하시고 여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다 같은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 예를 들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네. 담배나 커피 같은 거 사오라고 하시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김일병의 진술을 확보한 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자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라는 진술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박기범 상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배차실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몸이 아파 병가라도 냈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강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날 오후 늦게 마침내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들이 다시 수송대대를 찾았다. 이번에 그들이 향한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배차실이었다.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완장을 찬 이들이 들어서자 배차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기범 상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들이야 여긴 어쩐. 김진표 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박 상사를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수사 서류를 꺼내 보였다. 박기범 상사.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수사과장입니다. 김소령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배차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직권 남용, 모욕, 성희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박기범 상사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황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흰 벽과 철제 책상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렌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방금 전까지 부하들을 호령하던 박기범 상사는 이제 책상 너머에 앉은 수사관과 마주한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무릎 끝이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박기범 상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녹화되고 있으며 재판 및 징계위원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소령이 서류를 넘기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에이 소령님. 너무 딱딱하게 나오시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냥 부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선임과 후임 사이의 작은 오해 아닙니까? 박 상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받아쳤다. 그는 이 상황을 군 생활 좀 한 자신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트러블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오해라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박 상사께서는 윤서와 하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담배나 커피 같은. 아이고 그게요. 제가 후배 아끼는 마음에 가끔 뭐 사오라고 시키고 용돈도 쥐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윤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시면 군대 선후배 관계가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을 운운하며 혐의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김소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7월 15일 오전 점호 직후 배차 대기 중인 모든 운전병들 앞에서 윤 하사에게 여자 주제의 운전 실력이 그 모양이니 부대 망신 다 시킨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여자 주제라고 했습니까? 그냥 운전이 미숙해서 안전을 위해 지도한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가르치는 게 죄가 됩니까? 박 상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소령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민준 일병 외 4명의 병사, 그리고 이정훈 중사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박 상사께서 명백히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모욕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이정훈 중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 상사의 눈이 흔들렸다. 이 중사는 평소 그에게 밉보일까봐 아무 말 못하던 동료 부사관이었다. 그마저도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건 걔들이 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윤하사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모함이라 좋습니다. 김소령은 마지막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박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8월 5일 배차실에서 윤하사와 단둘이 있을 때 여자는 바지보다 치마 입고 운전하는 게 아랫도리가 자유롭고 편하지 않냐는 발언을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결정타였다.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 기집애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그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김소령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박 상사. 배차실 입구 쪽 천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물론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께서 윤하사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자세로 무언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당시 윤하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장면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박 상사께서 부인하시는 그 농담을 하던 순간의 영상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박기범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성벽은 무너졌다. 자신이 쌓아올린 계급과 권위, 폭력이라는 성벽이 CCTV 영상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그제야 희미하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군사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병사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간부들의 눈치를 살폈다. 특히 박 상사와 친하게 지내며 그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몇몇 부사관들은 좌불안석이었다.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했다. 반면 그의 폭력적인 언행에 남몰래 고통받았던 다른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조용한 안도감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그날 오후 수송대대장은 긴급히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선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다들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부대 박기범 상사가 직권 남용 및 성희롱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주기 바란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운을 뗐지만 이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행위,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그 어떤 언행도 우리 부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인원이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나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군단 내부에 마련된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대장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박기범 상사에 대한 손절 선언이자 부대 내 다른 박기범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한편 윤서와 하사는 군사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당분간 수송대대가 아닌 군단 본부 직할대 소속으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익숙했던 차고지와 동료들을 떠나 낯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처럼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을 향하던 불쾌한 시선과 폭언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와 자신을 향할지 모를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윤태준 중령은 퇴근길에 동생이 임시로 머무는 군단 본부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다. 군사경찰 대대장이 아닌 평범한 오빠의 모습이었다. 오빠 어서 와.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서아가 그를 맞았다. 밥은 먹었고? 응. 방금 먹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뜯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윤중령이었다. 수사보고서 읽어봤다. 박기범 상사 내가 진술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더구나. 증거가 명백해서 더는 부인할 수 없었겠지. 그래? 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거야. 아마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 거다. 그것은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의미했다. 서아는 치킨 조각을 내려놓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서아야. 윤중령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느라 얼마나 무서웠겠냐. 오빠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서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하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내가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가서 똑똑히 말할 거야. 내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서아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픔을 겪으며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시각 박기범 상사는 지정된 영내 시설에 사실상 감금된 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믿었던 동료 부사관들은 그를 외면했고 대대장은 그를 부대의 수치로 취급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육군 부사관학교 동기들, 과거에 연을 맺었던 상급자들에게 연락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싸늘한 거절로 답해왔다. 썩은 동아줄은 너무나도 약했다. 그의 성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날짜가 확정되어 공지되었다. 8월 18일 수도군단 본부 징계위원회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다. 수도군단 본부의 한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방음 처리된 두꺼운 문은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실내에는 오직 냉방 장치의 낮은 소음과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징계위원장인 군단 참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법무, 감찰, 인사참모를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과 주임원사까지 총 7명의 징계위원이 배석해 있었다. 한쪽 끝에는 군 검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 군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군단 징계위원회였다. 피징계인 입장하도록. 위원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박기범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지난 며칠 사이 겪은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총기를 잃은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위원들 앞에 걸어나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충성. 제백 수송대대 상사 박기범. 자리에 앉으시오. 박 상사는 지정된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의 앞에는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이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위안이 되지는 못했다. 징계 심의는 군 검사의 징계 혐의 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피징계인 박기범 상사.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속 부하인 윤서아 하사에게 총 17회에 걸친 폭언 및 모욕, 8회의 사적 지시를 통한 직권 남용, 그리고 3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23조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군 검사가 조사 결과를 하나씩 낭독할 때마다 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가 가볍게 생각했던 말과 행동들이 법과 규율의 언어로 바뀌어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창이 되어 돌아왔다. 피징계인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 위원장의 질문에 박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으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히 윤서와 하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구시대적인 군대 문화에 젖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배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 하에 했던 행동들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오직 군인으로서 살아온 저에게 군복을 벗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윤하사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의 변명 섞인 호소는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위원들은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증인 윤서와 하사 입장하도록 하시오.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서와 하사가 들어섰다. 박 상사와 마주보지 않는 먼 곳에 마련된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전투복과 꽉 조여맨 전투화는 그녀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듯했다. 윤서 하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게 생각하오. 지금부터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아는 대로만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네, 위원장님. 서하는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을 대하는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윤 하사는 피징계인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까? 한 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위원들과 박 상사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군인으로서의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징계인은 저의 계급과 성별을 빌미로 저의 인격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전우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박기범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일이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계급은 괴롭힘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끝났다.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의 표출보다도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명예를 이야기한 그녀의 담담한 진술은 회의실 안의 모두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하가 퇴장하고 모든 심의 절차가 끝났다. 위원장은 피징계인에게 퇴장을 명하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30분이 넘는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시 박기범 상사를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들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징계 의결 결과. 피징계인 상사 박기범. 위원장의 시선이 박 상사에게 고정되었다. 수도군단 보통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의 징계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 침해는 군 조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피징계인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박기범 상사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모든 명예와 계급이 박탈되며 앞으로 받을 연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극형이었다. 그는 사회에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었다. 박 상사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위원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친다. 피징계인은 즉시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부축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군인 박기범의 인생도 함께 닫혔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박기범 상사의 파면 소식은 군단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각 부대는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했고 지휘관들은 부하들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제백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사라지자 그를 추종하거나 묵인하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새로운 배차 담당관은 모든 운전병을 동등하게 대했고 실력 위주로 업무를 배정했다. 윤서와 하사는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인사명령이 내려왔다. 군단 직할 부대인 군수지원대대 정비중대 수송반장. 하사 계급에게는 이례적인 보직이었다. 운전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와 후배 교육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의 강직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높이 산 군단의 배려였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훈련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핸들은 10시 10분 방향으로 가볍게. 시선은 멀리 전방을 주시하고 차체 폭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윤서와 하사가 신임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KO1일 조작법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전문성이 넘쳤다. 교육생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윤서와 반장님을 최고의 운전병이자 존경하는 선임으로 따랐다. 훈련장 한쪽에서 윤태준 중령이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생을 보러 들른 길이었다. 서하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교육생들에게 잠시 자습을 명한 뒤 그에게 달려왔다. 오빠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우리 동생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지. 태준이 웃으며 말하자 서하가 발끈하며 대꾸했다. 감시는 무슨. 나 이제 이 구역 최고참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을 걸었다. 열을 맞춰 주차된 군용 트럭들, 씩씩하게 훈련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내 용기가 군대를 조금은 바꾼 거야, 서아야. 윤태준 중령은 진심으로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썩은 고름을 터뜨렸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조직은 더 건강해졌다. 비록 느리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망 속에서 떨기만 했던 손. 이제 그 손은 후배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단단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핸들은 그녀 자신의 의지로 녹였고 이제 그 길 위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체불명의 간첩을 체포했다. 반복한다. 간첩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가 간첩이라 부른 여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진짜 별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7월 대한민국에서 여름의 한복판은 가장 혹독한 계절을 의미했다. 특히 민간인 통제선과 불과 수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한낮의 열기와 새벽의 한기가 뒤섞여 낯선 이방인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한국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상승칠성이라는 별칭을 얻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자 최전방을 수호하는 강철의 성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그늘진 곳에서는 이끼가 끼고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7사단 예하 13보 병연대 이대대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대대의 책임자는 황인철 중령. 육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복을 입은 그는 야전 경험과 탁월한 처세술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대대는 겉보기에는 군기가 엄정하고 훈련 성과도 우수해 보였다. 사단에 올라가는 정기 보고서는 언제나 오차 없는 모범 답안과 같았다. 그러나 그 이면은 철저히 썩어 있었다. 야, 박서준 이병. 정신 안 차려? 그거 니네 집 문짝에 다는 거 아니야.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오전, 박서준 이병은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통나무를 옮기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최진명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그들이 있는 곳은 대대 주둔지가 아닌 차로 20분이나 떨어진 855 인근의 한적한 산기슭이었다. 황인철 중령이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통나무를 고쳐들었다.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말 오전에 끌려 나온 병사들은 10여 명. 그들은 대대장의 개인 별장 데크를 보수하고 정원을 가꾸는 사역에 동원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의 작업은 서류상으로는 진지 보수 공사로 둔갑해 있었다. 최 상사님, 자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PX에서 관리하는 자재라도 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병이 눈치를 보며 묻자 최 상사는 비웃으며 답했다. 야, 임마. 대대장님 일이 곧 부대 일이야. 군수과에 얘기해 놨으니까 오후에 트럭 올 거다. 너희는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오늘 안에 이거 다 못 끝내면 주말 반납은 물론이고 다음 주 내내 총기상으로 시작할 줄 알아. 최진명 상사는 황인철 중령의 수족이자 부대 내 비리의 실무 담당자였다. 병사들의 부식 빼돌리기, 유류 불법 반출, 훈련용 자재 횡령 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는 황 중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대대 내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휘둘렀다. 박서준 이병은 한 달 전 이 대대로 전입 왔다. 신병교육대에서 칠성부대로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부심에 차 있었다. 최전방을 지킨다는 명예, 그리고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우렁찬 경례 구호는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TV 드라마 속 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입 첫 주 그는 식당에서 나온 닭볶음탕에 닭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선임들은 원래 우리 부대는 닭목이랑 날개만 좋아해서 그래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며칠 뒤 최 상사가 부대 밖 식당 주인에게 냉동 닭다리 박스를 넘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명백한 횡령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혹서기 대비를 위해 보급된 신형 아이스 조끼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 있다가 훈련 중 전량 손실로 처리되었다. 실제로는 인근 고물상에 팔려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병사들은 여전히 구형수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마시며 땡볕 아래서 훈련을 받았다.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황인철 중령이 있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는 제군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인자한 지휘관을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대를 사유물처럼 이용했다. 서준아. 함께 통나무를 옮기던 동기 이진우 이병이 속삭였다. 너무 티내지 마. 너 그러다 찍히면 군 생활 진짜 지옥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지내는 게 상책이야. 박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통나무를 날랐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만 하는 현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곳은 강철의 성이 아니라 그저 높고 견고한 감옥일 뿐이었다. 월요일 오후 대대는 분주했다. 다음 주에 있을 사단 연합훈련 준비 때문이었다. 황인철 중령은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과장인 김대위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김대위, 지금 이게 보고서라고 올린 건가? 작전 계획이 아니라 초등학생 일기 수준이잖아. 병력 이동 경로, 화력 지원 계획, 비상시 우회로 확보 방안.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작전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황중령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할 때면 이렇게 부하 장교들을 쥐 잡듯 잡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바로 그때 지통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행정병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위병소에서 연락 왔는데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이라며 면회를 요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황중령의 날카로운 눈이 행정병에게 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강유진 감사관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황중령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예고도 없이, 그것도 여자 감사관이 직접 이 최전방 산골까지 찾아왔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기 감사는 2달 전에 끝났고 특별 감사가 있을 만한 일은 없었다. 혹시 내부 고발이라도 들어간 건가? 그는 순간 최 상사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일단 작전과장은 나가봐. 그리고 위병소에 연락해서 그 감사관이라는 사람 내 집무실로 안내하라고 해. 잠시 후 황중령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 군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산용 배낭과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다. 황중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오셨다고. 강유진 감사관? 네, 맞습니다. 여인은 짧게 대답하며 황중령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집무실 내부를 훑고 있었다. 값비싼 난초 화분, 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책상, 벽에 걸린 유명 서예가의 족자까지. 일선 대대장 집무실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호화로웠다. 신분증 좀 다시 보여주시죠. 황중령의 요구에 그녀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5급 군무원 강유진. 사진과 실물은 일치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부대는 2달 전 정기감사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황중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군무원이라는 직급을 확인한 후 그녀를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순찰입니다, 중령님. 최근 장마철 이후 전방 부대들의 시설 안전 및 장병 복지 실태를 점검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 별도의 통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이라.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온 하이에나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협조해드리죠. 대신 저희도 훈련 준비로 바쁜 몸이라 오랜 시간 할애해드릴 순 없습니다. 둘러보실 곳이라도 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둘러볼 생각입니다. 지휘관의 안내는 오히려 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저 혼자 조용히 다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황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휘관을 패싱하고 부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고.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소리였다. 감사관님, 여기는 서울 시내가 아닙니다. 엄연한 군사작전 지역이고 모든 인원의 이동은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관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내는 필요합니다. 제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중령님께서 제 활동을 제한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상부의 감찰 방해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황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고작 5급 군무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배짱이 아니었다. 분명 뒤에 든든한 백이 있거나 아니면 무서울 게 없는 독종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신 무슨 일이 생겨도 부대 책임은 없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부대 내에서는 참모부 소속 김정수 소위가 동행하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감사관님. 부대 내 규율이니 따라주셔야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다. 결국 강유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황중령은 즉시 김소위를 호출했다.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어수룩해 보이는 김소위에게 감사관님 잘 모셔라라고 지시했지만 그 눈빛은 저 여자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서 보고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강유진이라는 의문의 방문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7사단 13년대 이대대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에 든 낡은 수첩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황인철 중령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유진 감사관의 부대 순찰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했다. 아침 점호 시간을 피해 새벽 일찍 식당을 찾아 배식 상태와 잔반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고 없이 정비고에 나타나 수리 부속 관리 대장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보기도 했다. 김정수 소위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유진은 그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업무 중입니다라는 짤막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김소희는 그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를 황중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대대장님 보고드립니다. 강 감사관은 오늘 오전 내내 의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의약품 관리 대장과 병사들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군의관과 의무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중령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소희의 보고를 받으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저 여자의 목적이 대체 뭘까? 시설 안전 점검이라기엔 너무 집요했다. 마치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냥개 같았다. 강유진의 진짜 목표는 서류가 아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가장 편하게 있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노렸다. PX, 사이버 지식 정보방, 흡연장 등. 그녀는 그곳에서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으며 병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아, 주말 또 작업각이냐? 대대장 별장인지 뭔지 이제 지긋지긋하다. 최 상사한테 잘못 걸리면 끝장인데 어쩌겠냐?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지. 지난주에 보급 나온 전투화, 왜 우리한텐 안 주고 바로 반출된 거냐? 사이즈 조사까지 다 해놓고. 병사들이 무심코 던지는 불평불만 하나하나가 강유진의 낡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되었다. 그녀는 절대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기록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서준 이병은 동기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전투와 손질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생활관 복도를 지나가던 강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박서준의 낡은 전투화를 한 번,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뒤 그대로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박서준은 행정반으로 호출되었다. 그를 부른 것은 최진명 상사였다. 박이병. 너 오늘 낮에 외부에서 온 감사관이랑 무슨 얘기했어? 최 상사는 다그치듯 물었다. 박서준은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물어봤지? 내 전투화는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본 거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최 상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서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핸드폰으로 찌르는 놈들이 있다던데. 너 혹시 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괜한 짓 할 생각 말고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해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행정반을 나오며 박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 상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부대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자신이 엮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밤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상사와 독대하고 있었다. 그 여자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단순 점검이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병사들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 내부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입니다. 김소희는 뭐래? 그 새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젠장. 황중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가 뭘 파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알아내야 해. 생활관마다 감시조를 붙여. 특히 그 박서준이라는 이병 주시해. 그리고 그 여자가 머무는 BOQ 주변도 24시간 감시해. 밤에 몰래 누굴 만나는지, 어딜 나가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너무 대놓고 감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감찰 방해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여긴 내 구역이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저 여자가 간첩일 수도 있는 거잖아. 미확인 인원 동향 감시라는 명분이면 충분해. 당장 실행해. 황중령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신임이 두터운 분대장급 병사들이 교대로 강유진의 동선을 감시했고 일부는 박서준을 포함한 요주의 병사들의 언행을 체크했다. 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강철의 성은 이제 스스로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강유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이 펼친 보이지 않는 감시망은 대대 전체를 옥죄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강유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감시를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부대 생활에 흥미를 느낀 관광객처럼 행동했다. 병사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연병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구경하거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낡은 소설책을 뒤적였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김정수 소위와 멀찍이서 그녀를 감시하는 눈들은 혼란에 빠졌다. 보고 드립니다. 금일 오전 강 감사관은 PX에서 병사들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으며 TV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보고를 받는 황인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난하나 지금? 세탁실? 보일러실? 거길 왜 가는데? 저도 그게 시설 안전 점검의 일환이라고만 합니다. 그 여자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황중령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유진은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곳들만 골라다니며 감시자들의 긴장을 풀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 지점들을 향한 예비 동작, 즉 페인트였다. 그녀가 한가롭게 PX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대대의 모든 시설 배치도와 인원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복잡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박서준 이병. 그녀는 그가 최 상사에게 불려가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생활관 동료들 사이에서 그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박서준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야간 경계 근무표가 새로 나왔다. 박서준은 가장 근무 강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알파 초소의 심야 근무에 배정되었다. 명백한 보복성 근무였다. 알파 초소는 대대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후방 철책에 위치해 순찰 간부 외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날 밤 11시 박서준은 부사수와 함께 알파 초소로 향했다. 무거운 K2 소총과 방탄모가 그의 어깨와 머리를 짓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스산했다. 사수님,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사수인 신병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졸면 큰일 난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 두 사람이 긴장의 끈을 놓을 무렵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둘은 소총을 고쳐 잡았다. 누구냐? 암구호. 박서준이 외쳤다. 화랑. 들려온 것은 익숙한 간부의 목소리가 아닌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강유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려 있었다. 감사관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서준은 당황하여 물었다. 동행해야 할 김소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습니다. 김소희는 피곤해 보여서 숙소에 돌려보냈고요. 여긴 공기가 참 좋군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초소 근처에 섰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박서준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견고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건 그 작은 틈을 처음 발견하고도 방치한 무관심 혹은 애써 외면한 비겁함일 겁니다. 그녀는 박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균열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큰 충격이 아니라 바로 그 댐의 일부인 작은 돌멩이 하나의 용기 말입니다. 강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균열을 만들어라. 내가 그 틈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 그녀는 박서준에게 선택지를 던진 것이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의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돌멩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댐의 일부로 남아 함께 침몰할 것인지. 그날 밤 박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유진이 박서준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동안 황인철 중령과 최 상사의 경계심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강유진이 매일같이 한가로운 모습만 보이자 그들의 감시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별거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그냥 좀 깐깐한 여자 군무원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틈을 강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목요일 새벽 2시. 대대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모두가 강유진 역시 BOQ 숙소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림자처럼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대대 군수가 창고였다. 그곳은 최진명 상사가 직접 관리하는 황인철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었다. 각종 훈련 자재와 보급품, 심지어 신형 전투 장비까지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강유진은 지난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창고의 구조는 물론 경계 근무자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찰조가 막 지나간 직후 창고 뒤편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특수 제작된 소형 절단기로 자물쇠를 소리 없이 끊어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펠라이트 하나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정식 관리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면 장부였다. 최 상사처럼 치밀한 인간이라면 빼돌린 물품의 목록과 거래 내역을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해 둘 것이라 확신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였다. 강유진은 최 상사의 개인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물쇠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캐비닛 뒤편 벽과 거의 맞닿아 있는 좁은 틈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낡은 야전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7월 15일 H마트 A급 목살 20kg 캔맥주 5박스 BH1. 7월 22일 K고물상 아이스조끼 신형 50벌 폐배터리 100kg. 7월 28일 J건설 2.5톤 덤프 유류 200리터 시멘트 30호 사모님. 암호처럼 보였지만 강유진은 그 의미를 즉시 간파했다. BH-1은 황중령의 별장을 의미하는 방아리 1번지의 약자일 터였다. 사모님은 황중령의 아내일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부대 물자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외부로 팔아넘긴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강유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소리 없이 촬영했다.
그리고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원래 있던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다시 환풍구를 통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제 황인철 중령의 목에 감을 밧줄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그 밧줄을 당길 마지막 힘,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뿐이었다. 강유진이 던진 파문은 박서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잠을 자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작은 돌멩이 하나의 용기. 그는 자신이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은 주말에 터졌다. 토요일 아침 박서준을 포함한 10여 명의 병사들은 또다시 황중령의 별장으로 작업을 나갔다. 그날따라 최진명 상사의 기분은 유독 좋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병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차려를 주었다. 야 이진우, 너 지금 장난하냐? 돌멩이 하나 제대로 못 옮겨. 엎드려 뻗쳐. 박서준의 동기인 이진우 이병이 발을 헛디뎌 자갈을 쏟자 최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몰아붙였다. 이진우는 땡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팔을 떨었다. 똑바로 안 해, 이 새끼가. 최 상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고는 이진우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박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동기가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치가 떨렸다. 최 상사는 쓰러진 이진우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엄살 부리기는. 작업하다가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보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누구든 딴소리하는 새끼 있으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 그 순간 박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침묵하는 자신은 그 범죄의 공범이었다. 강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작은 균열을 만드는 용기. 그날 저녁 부대로 복귀한 박서준은 절뚝거리며 걷는 이진우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군의관은 이진우의 허벅지에 시퍼렇게 번진 피멍을 보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물었다. 최 상사의 협박이 떠오른 이진우는 작업 중에 넘어져서 라며 말을 흐렸다. 군의관은 더 묻지 않고 간단한 처치만 해주었다. 박서준은 결심했다. 이 지옥을 끝내야겠다고. 그는 모두가 잠든 밤 공중전화로 향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낮에 강유진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2400-0200 금강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다. 24시부터 02시 사이 암구호는 금강.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세요. 강유진이었다. 박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암구호 금강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이병.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착했다. 박서준은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 낮에 있었던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부식 횡령, 보급품 불법 반출, 황중령 별장 사역 동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최진명 상사가 관리하는 이면 장부가 있습니다. 아마 군수가 창고 개인 캐비닛에 있을 겁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대대 밖에서 민간인과 접촉합니다. 아마 빼돌린 물품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강유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박서준의 제보가 그녀가 확보한 증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박이병.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겁니다. 절대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거대한 댐에 균열을 내는 작은 돌멩이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터였다. 금요일 밤 대대 전체에 조용한 어둠이 내렸다. 병사들은 주말을 앞두고 고된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폭풍의 눈과 같았다. BOQ 숙소에 홀로 있던 강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이제 두툼한 증거 자료 뭉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박서준 이병의 제보로 최진명 상사가 대대 밖 민간인과 접선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되었다. 황인철 중령을 옥죄 모든 물적, 인적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범죄를 집행할 힘이었다. 강유진은 보안 처리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7사단 사령부도 군단 사령부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였다. 감찰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육군 전체의 기강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녀와 같은 소장 계급의 장성이었다. 강유진입니다. 금강초롱 작전 최종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자네가 요청한 대로 육군 중앙수사단 직할대와 헌병특임대, 지금 즉시 화천으로 출발시키겠네. 예상 도착 시간은 23시 30분. 자네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대 밖에서 대기할 걸세. 감사합니다. 현장 지휘는 제가 직접 합니다. 알겠네. 부디 몸 조심하게. 이번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육사 출신 연대장 진급 예정자를 건드리는 거니까. 위에서도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직접 온 겁니다. 썩은 뿌리는 더 커지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강유진은 입고 있던 등산복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이 각이 잡힌 군복 셔츠가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옷깃에 달린 비닐에 감싸 감춰두었던 자신의 계급장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5급 군무원 강유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단장 소장 강유진. 군 전체의 안부를 도려내기 위해 파견된 비밀 감찰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진명 상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오늘 거래만 잘 마무리하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 그 미친 여편네 다음 주 중으로는 돌아가겠지. 별다른 소득도 없이 말이야. 예, 대대장님. 물건은 이미 차에 다 실어놨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처리하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최 상사. 황 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유진의 감찰을 자신의 권력과 치밀함으로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생각했다. 고작 군무원 하나가 자신의 아성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곧 있을 연대장 진급 심사와 그 다음으로 이어질 장군 진급이라는 달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최 상사가 집무실을 나가자 황 중령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응, 잘 지내지.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귀찮은 파리 한 마리가 꼬여서 며칠 성가셨는데 이제 다 정리됐어.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면 봐. 그때까지 진급 턱 단단히 준비해둬. 그가 지인과의 통화를 막 끝내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황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문 앞에는 강유진이 서 있었다. 여전히 수수한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감사관. 여긴 내 집무실이고 지금은 업무 시간도 아니오. 황 중령은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황인철 중령님. 강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드릴 말씀? 나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당장 내 방에서 나가. 7월 15일 H마트에 목살 20kg. 7월 22일 K고물상에 신형 아이스조끼 50벌. 7월 28일 사모님께 전달된 시멘트 30포. 강유진이 은조리는 말에 황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최 상사의 비밀 장부에만 기록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제 작업에 동원된 이진우 이병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행까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황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이성과 여유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내년 정체가 뭐야? 간첩이었어? 우리 부대 정보를 빼내서 어쩌려는 수작이야.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당직사관, 당장 헌병대 동원해. 내 집무실로 즉시 출동하라고 해. 정체불명의 간첩을 체포했다. 반복한다. 간첩을 체포했다. 황중령은 강유진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그녀를 간첩으로 몰아 긴급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명령 하나면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분 후 복도를 울리는 육중한 전투화 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집무실로 달려왔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자야. 당장 포박해서 지하 벙커에 가둬. 헌병들이 강유진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특수 장비로 무장한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육군 중앙수사단이라는 선명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 뒤로 잘 다려진 정복 차림의 대령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황인철 중령을 본체 만체하고 방 한가운데 선 강유진에게 다가가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소장님,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강석 대령 명 받들고 왔습니다. 소장님이라는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인철 중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가 미친 여편네 간첩이라고 불렀던 여자를 향해 중앙수사단장이 경례를 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천천히 입고 있던 등산복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서 드러난 군복 셔츠 옷깃, 그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황중령의 눈을 찔렀다. 황인철 중령. 강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지휘관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단장 소장 강유진이다. 지금부터 황인철 중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부하폭행 및 상습적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럴 수가. 황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달콤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강석 대령이 보고했다. 소장님 추가 보고 드립니다. 최진명 상사 대대박 3km 지점에서 작물 거래 중 현행범으로 체포 완료했습니다. 빼돌린 군수품과 거래 장부 현장에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사단 요원들이 황인철 중령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부대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강유진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가 수사단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잠자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대장이 수갑을 찬 채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박서준 이병 역시 생활관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였다. 그때 집무실 건물에서 나온 강유진이 막사 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수많은 병사들 사이를 지나쳐갔다. 그리고 박서준이 있는 생활관 창문 앞을 지날 때 아주 잠시 그녀의 시선이 박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만이 아는 어둠을 몰아낸 빛의 신호이자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작은 돌멩이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천에 짙은 어둠을 몰아내며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푸른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것은 제7보병사단 13년대 2대대에 찾아온 길고 긴 밤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계룡대 군사법원에서 황인철 전 중령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황인철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패배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최진명 전 상사 역시 잿빛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유진 소장이 이끄는 특별감찰단이 확보한 증거는 완벽했다. 최 상사의 비밀장부 작물 거래 현장 영상,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일관된 증언은 그들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증인석에는 박서준 일병과 함께 최 상사에게 폭행당했던 이진우 이병도 섰다.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판사 앞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과 목격했던 부조리를 똑똑히 증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동안 침묵했던 수많은 목격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담담하게 자신이 겪어보았던 사실만을 말했다. 황중령 개인 별장 작업 동원, 보급품 횡령, 그리고 강유진 소장에게 제보하기까지의 과정.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꿰뚫는 마지막 열쇠였다. 최종 변론에서 황인철은 끝까지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군 생활의 공적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했다. 피고인 황인철. 그대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지휘관의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남용하고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착취하고 기만했다. 이는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추악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황인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 및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모두 박탈한다. 황인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명 전 상사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비리에 가담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법원 역사에 길이 남을 군 내부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황인철의 그림자가 거친 13년대 2대대는 놀랍게 변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이성민 중령은 FM의 표본 같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또한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부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식단이 바뀌었다. 매 끼니마다 뜨끈한 국과 푸짐한 반찬이 나왔고 주말이면 병사들이 선호하는 특식이 제공되었다. 이제 병사들은 닭볶음탕에서 닭다리를 구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창고에 쌓여있던 신형 전투 장비와 보급품들이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다. 병사들은 물이 새지 않는 신형 전투화를 신고 방탄 성능이 월등한 신형 헬멧을 쓰고 훈련에 임했다. 훈련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정당한 목표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간부들은 더 이상 병사들을 사역의 도구로 보지 않았고 병사들은 간부를 불신의 대상이 아닌 전우이자 리더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례 구호에는 마침내 진심이 담기게 되었다. 박서준은 어느덧 분대장을 맡은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다. 부대원들은 그가 과거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고자질쟁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내심 존경하고 따랐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후임들을 이끄는 든든한 선임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서준이 분대원들과 함께 진지 보수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대대 정문으로 들어서는 낯익은 검은 세단을 보고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간인 정장 차림의 강유진 소장이었다. 그녀는 이임하는 이성민 중령의 후임 대대장 취임식에 격려차 잠시 들른 길이었다. 그녀는 막사 앞으로 걸어오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박서준과 마주쳤다. 박상병. 그녀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 단결.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박서준이 우렁차게 외치자 분대원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강유진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군 생활 할 만한가? 예, 그렇습니다. 박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박서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건 나 같은 별들이 아닐세. 부조리를 보고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네처럼 깨어있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그녀는 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자신이 지난 여름 내내 들고 다니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다. 이제 이건 나보다 자네에게 더 어울리는 물건 같군. 잘 간직하게. 강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차에 올랐다. 박서준은 그녀가 건넨 수첩을 든 채 멀어지는 차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 박서준의 저녁일도 머지않았다. 그는 이제 어깨에 4개의 작대기를 단 늠름한 병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분대에는 얼마 전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 잔뜩 겁을 먹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임을 보며 박서준은 자신의 이등병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후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해. 군대는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야. 잘못된 게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들어줄게. 어느덧 7사단 13년대 2대대에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몇 해 전 여름 호련히 나타나 부대를 뒤집어 놓고 사라졌다는 여자 간첩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입을 거치며 조금씩 살이 붙었다. 그녀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더라. 귀신같이 부대 곳곳을 옮겨 다녔다더라. 부패한 간부들을 하룻밤 만에 모두 잡아갔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그 이야기는 새로 전입 온 신병들에게는 흉흉한 괴담으로, 부조리를 일삼으려는 간부들에게는 서늘한 경고로,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비밀스러운 희망으로 남았다. 박서준은 그 전설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병사였다. 그는 관물대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았다. 수첩의 첫 장에는 강유진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강물의 방향을 바꾼다. 그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곧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를 평생 잊지 못할 터였다. 저녁 당일 아침 박서준은 위병소를 나서기 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부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경례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우렁차고 진심이 가득 담긴 외침이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화천의 푸른 하늘 아래 한 청년의 뜨거웠던 군 생활이 마침내 명예롭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